그런 불안 심리가 한 번에 폭발했던 시점이 월요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게 원인이었을까? 예. 3%대였던 너무 뜨거웠던 경기가 좀 식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는 과정이지 지금에서 망가지는 경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침체 초입에 있지 않나.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예외적인 거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정석적인 부분이 됩니다. 급락하고 급반등했잖아요. 그럼 여진이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등락이 있을 때 다시금 좀 모아가면서 올해 내년까지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좋게 보자. 하단의 밴드는 2100에서 2300. 주도주는 일단 비우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여름 또 가을 약간 지나면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월요일 날의 하락이 8%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맞아요. 야 대체 시장의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과정에서 경기 침체 공포라는 갑작스러운 공포 심리가 네. 엔화 강세를 더 유발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이 빠지니까 코스피 빠지고 니케이 빠지고 네네. 니케이 빠지니까 더 빠지고 엔화 더 강세되고 또 더 빠지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현상을 보고 서로 놀라는 거죠. 이러면서 공포가 극단적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스피만 그렇게 빠진 게 아니라 뭐 니케이도 그렇게 빠졌고 말도 안 되게 빠졌죠. 그리고 대만 증시도 그렇게 대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싶은데 특히 아시아 증시는 어마어마한 폭락을 기록했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플러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트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장 하락에 있어서 외생적인 요인을 많이 찾으려고는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요즘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땅, 집안 상태가 1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20층 정도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가가 원래 펀더멘탈 위치를 찾아서 내려오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시장을 보면 느낀 게 월요일날 하락이 역대 5위급이었잖아요. 그 1위부터 4위까지의 성격을 보면은 9.12 테러, 네. 금융위기, 그다음에 닷컴버블 붕괴 이거였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그때는 빠질 때 왜 빠지는지 알고 맞으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유가 솔직히 저는 명확히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뭐 뭔가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폭락은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공포 심리에 의해서 이 정도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뭐 확정 실적 기준 PBR 0.85배까지 빠졌으면 장중 기준으로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잖아요. 네, 솔직히 맞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뭐다 그리고 이렇게 빠진 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도 되게 고민스럽고 좀 여러 가지로 막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와 봤는데 네. 지난 한 65년 동안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지수하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같이 그린 겁니다. 보통 이제 펀더멘탈과 뭐 주가 그러면 뭐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주인은 경기 그리고 그 끈에 묶여서 같이 이동하는 강아지 그건 이제 주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경기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주가도 형성이 되는데
예, 요즘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팬데믹 때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는 예,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크게 다이버전스가 벌어진 거. 그러니까 아까 1층짜리 집을 지을 정도인데 2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원래 수준을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되게 예, 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가 하락 중에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에 의한 하락은 말씀하셨듯이 이유가 명확하니까 이것이 이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명확하고 또 보통 이벤트에서 빠지면 금방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수급이 좀 꼬여서 내려간 것도 조금 있으면 또 회복이 좀 잘 됩니다. 근데 이유 없이 하락했다? 아까 표현하시기로는 실체가 없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참여자들이 그 실제 펀더멘탈을 착각하고 한동안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상당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의 이제 PER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PER이 그냥 예를 들어 10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알고 보니까 막 15배, 16배 고평가 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예, 저희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하락의 시작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네. 우리 이경림 저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부장님 의견은? 일단은 미국이 좀 과하게 오른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이 뭐 저는 미국이 좀 슬로해질 것 같긴 해요. 증시 흐름들이 이렇게 막 최근처럼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 경기가 만약에 저게 바닥이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바닥권이라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보면 오늘도 중국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한국 수출에 있어서 19%를 차지하는 미국이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바닥을 찍고 있는 중국, 유럽, 뭐 아세안 이쪽들이 살아난다면 코스피는 미국이 좀 쉰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좀 그 갭을 메워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이 쉬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좀 살아나준다면 달러는 약해질 거거든요. 달러는 약해지고 그 안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에서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솔직히 미국이 저렇게까지 막 폭락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동안의 상승 탄력이나 강도는 조금 진정될 텐데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 꺾였으니까 다른 나라는 더 망할 거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2017년처럼 2017년도 미국은 거의 박스권에 가까웠는데 한국은 그 갭을 다 메웠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내에서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가별로 네, 로테이션이 국가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되게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 중국, 유럽 이런 쪽들도 한번 좀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락은 되게 많은 저희 전략가들이나 대부분 투자자들 하고 많은 생각을 조금 안겨주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시장의 흔들림은 그 시장의 색깔 변화에서 나오는 시행착오가 좀 거세게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색깔이 딱 7월 11일 그 미국의 6월 CPI 발표 나고 나서 소비자 물가 발표 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경기 쪽을 신경 쓰자 하면서 그 당시 때 쏠리면서 한번 예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스닥은 하락하고 이제 러셀은 급등하고 그때가 저는 시장 색깔 바뀌는 거였고 통상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그 전 색깔 때 올라왔던 종목들 많이 올라왔던 애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시적인 쏠림 현상 해소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들이 끼다 보니까 트럼프 귀에 총 맞고 AI 뭐 버블 이야기 나오고 또 갑자기 FOMC 끝난 다음에 있다가 다음 날에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한 번에 물려가지고 그 시행착오 겪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딱 두 분의 의견에 그냥 중간 지점 여기서 이제 뭐 정고점 돌파하는 것도 이제 살짝 버겁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방보다는 오히려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재밌는 그림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엔달러하고 나스닥 그려보면 똑같이 갑니다. 네. 그 의미가 그러면은 이게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청산되는 과정에서 뭐 트럼프 피격 사건도 들어왔고 AI 성장 우려도 들어왔고 침체 이슈도 들어오고 이런 와중에 그 FMC랑 맞물렸던 게 또 BOJ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맞물리고 경기가 고용지표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불안 심리가 한 번에 폭발했던 시점이 월요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로 뭐가 문제였다면은 미국도 그런 비슷한 폭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생각보다는 덜 빠졌죠.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보면은 BOJ 부총재가 좀 완화적인 말을 하면서 끝반대기 또 나온 거잖아요. 네, 반성문을 쓰시고 약간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와, 엔화랑 너무 똑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중심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나 청산됐고 그쵸. 그것도 약간 실체 없는 두려움 중 하나가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다 왔네 여기까지 왔네라고 할 텐데 누구는 몇 경이라는 사람도 있고 맞죠. 이게 무궁무진한 공포심리를 자극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달러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당분간은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소화는 되는 거거든요. 풀고 갈 수 있는 문제라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단락됐다, 청산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저희가 좀 러프하게 추정을 해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N 선물 거래량이고요. 밑에는 청산 물량입니다. 보시면은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2일, 8월 5일 거래량이 좀 많이 튀었고요. 청산 물량도 11일, 17일, 24일, 31일, 2일, 5일 이렇게 튀는 그림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청산됐는지 모르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대체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뭐냐면은 똑같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투기적 포지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엔화의 숏 베팅, 매도 베팅했던 쪽들이 18만 4천 계약이었던 게 지난주 기준으로 7만 3천 계약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뭐 매수 전환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난주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 지났을 것 같고 뭐 이번 주 지나면서는 절반 이상으로 좀 지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140엔까지는 열려 있지만 오늘 보면은 141, 140 거기서 좀 147, 6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영향력은 피크를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안도할 만한 이야기긴 하네요. 네. 좀 더 다양한 뭐 의견을 저희가 이제 교류하는 거니까 엔캐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게 과연 이게 원인이었을까? 예. 오히려 또 결과로도 볼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약에 자금을 조달하는 곳에서 조달 비용이 한 5%다. 예. 뭐 엔캐리 정도 그 정도 되겠죠. 뭐 아주 많이 잡아도 환율까지 감안하더라도 달러 교환하는. 그리고 엔캐리로 이제 가장 돈이 되는 직전까지는 빅테크를 샀을 겁니다. 빅테크 뭐 연평균으로는 30% 훨씬 넘죠. 예. 5% 빌려서 30%짜리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엔캐리에 대한 어떤 비용이 올랐을 때 바로 청산할까요? 좀 버티고 6%, 7%, 10%, 20% 돼도 사실 투자 대상물이 한 30% 정도 나오면 청산은 이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 대상물이 순간적으로 이 조달 비용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급하게 엔화를 청산하고 엔으로 투자했던 그 빅테크를 청산하고 이 엔은 본국으로 들어가서 엔을 사는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캐리가 저희가 이게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도 혹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엔캐리 요게 이제 엔화 강세도 어쩌면 빅테크가 내려온 그 결과물로도 저희가 한번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가 내려온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7월 중순 이후부터 겪었던 그 AI들의 수익성 우려 이거가 큰 걸로 보시면 되나요? 이제 만약에 경기가 이 선행지수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면 빅테크가 제공하는 혁신 기술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국 누가 사줄까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럼 챗GPT 유료 서비스 결국 그 누구 돈으로 나올까? 만약에 실물 경기가 많이 내려와 있다면 연준도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임금 소득 요것도 좀 슬로우해지고 그럼 소비도 슬로우해지는데 그럼 매출은 빅테크 또는 AI 관련 매출은 확실히 예상보다는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기 부진 자체가 이제는 빅테크가 예상하는 그 매출 수준을 비트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경기 선행 지수가 아래에 있고 주가가 위에 있는 요 현상으로부터 모든 게 많이 유발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 쪽들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결국 기업들 실적이 안 되고 이게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AI 반도체 기업들이 거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IT 버블 붕괴 때도 저희가 닷컴 기업들이 결국은 미래를 바꿨어요. 인터넷이 지금 미래를 바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도 경기가 무너지고 임금 소득 소비가 약화되니까 닷컴 기업들도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도 AI가 반드시 미래는 바꿀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 바꾸는 게 좀 빨리 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비도 좀 잘 받쳐주고 그러면 이 미래를 바꾸는 AI 기업들도 잘 같이 갈 건데 지금은 미래를 저희가 너무 당겨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제 닷컴 버블이나 AI 기업들이 인류를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버블은 좀 좋게 표현하면은 인류가 혁신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약간.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랬죠. 예, 저희가 광란의 1920년대 라디오 그리고 자동차 주가는 떨어졌지만 결국 미래를 바꿨어요. 예, 닷컴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 역사의 한 과정이죠, 뭐. 네. 그 소비 경기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또 엔캐리 말고 AI 말고 하락의 주범이 미국의 침체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했지만 자 이제 침체가 옵니다. 입꽉 다물고 그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모든 게 좋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침체잖아요. 지금 미국이 침체 기로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임박을 한 걸까요? 일단은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NBER 데이터들을 보면은 2분기 기준으로 부정적인 의견은 다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다른 경기 선행 지수들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샴스룰이라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되게 많이 트리거 됐다,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예측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진단하는 기관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오판할 수도 있겠지만 2분기까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고 또 하나는 그래요. 저희가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안 좋은 것들을 보고선 전망치를 낮추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온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대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좀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최근 보면 2.9로 올라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네. 그런데 왜 시장은 침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충격들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용 지표만 놓고 보면 불안한 건 맞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파월 연준의장도 말했듯이 너무 뜨거웠던 게 식어가는 과정이지 이제 부러지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침체로 갈 때는 신규 취업자 수가 항상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지금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다음 달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뭐 실업수당 청구가 수가 튄 거는 뭐 텍사스 쪽에서의 뭐 허리케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단기간에 침체로 갈 것인가?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장님 그간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언급을 하셨던 것 네. 같은데 그 뷰는 좀 바뀌는 건가요? 저희는 연착륙 가능성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기존에 생각했던 기울기보다는 조금 가팔라질 수는 있겠다. 둔화 속도나 강도가. 그렇다고 해서 경착륙이나 경기 침체 그 가능성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미국 경기가 3%대였던 너무 뜨거웠던 경기가 좀 식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는 과정이지 뭐 지금에서 망가지는 경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네. 경기가 만약에 예상보다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주체는 연준이잖아요. 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 같아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다라는 게 7월 FOMC로 오히려 그 색깔이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반등은 못 하더라도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네. 한데 그러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가 과연 침체로 갈까 요걸 먼저 저희가 어느 정도의 나름의 답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침체로 가는 시기에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주가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침체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저는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침체 초입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 판단을 부분에서는 합니다.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랑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침체 초입이면은 주가는 저희는 좀 악물고 더 하단부로 내려가야 되는 거겠네요. 한번 네. 제가 고민한 게 차트가 좀 있는데 요거 같이 한 번만 앞서서 보여드렸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이 검은색 선입니다. 이게 왜 내려왔냐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구인자 수가 같이 내려오면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 임금 소득, 소비 이게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인자 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많은 지표들이 소프트 지표건 실물 지표건 영향을 줘서 경기 선행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본질적으로 구인자 수가 왜 이렇게 솟구쳤다가 내려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 핵심인데 여러분 구인자 수가 솟구쳤던 시기가 팬데믹이 빵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는 저희 공급망 재편합시다. 네. 많은 일자리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구인자 수 올라갔죠. 근데 이 시기 때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상당한 재정 정책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의 CEO들도 미래 경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착각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부양책 때문에. 그리고 이 부양책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이 연준의 총자산과 궤적이 아주 흡사하게 유동성 풀면 이거 녹색선 올라가고 유동성 흡수하면 이 녹색선이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그것과 함께 구인자 수가 내려오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 미국의 구인자 수가 팬데믹 이전 그 어떤 수준보다 높아요. 지금 세계화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많은 사람으로 산출물을 만들었을 때 이걸 판매할 때가 좀 마땅치 않아요. 구인자 수는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경기 떨어지는 것, 경기 침체의 본질은 직전까지 너무 과도했던 부양책에 후유증이 아직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고용이 조금이나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가속이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게 참 실업률이 추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실업률이 이게 회색선이 제가 실업률을 역축으로 그린 건데 이게 추세성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미국에서 소비가 70%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경제에서. 그리고 이 소비를 지탱하는 것 중에 임금 소득이 거의 뭐 소비의 60%를 또 좌우해요. 그래서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임금 소득이 불안하면 소비도 무너지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미국의 특수성. 고용 시장이 대단히 유연합니다. 네. 좋은 말로는 유연한 거고 나쁜 말로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와장창 가속도가 붙어서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각국별로 지표가 특징이 있는 게 또 그 나라의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 실업률이 추세성이 상당히 강한 건 미국의 고용의 유연성 그리고 나름의 그 비중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아직은 미국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괜찮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게 가속이 붙어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측정하는 게 샤의 룰이에요. 예, 저희가 이게 지금의 값과 직전 12개월 최저치 값, 물론 3개월 이동 평균은 하지만 그래서 가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샤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이 한번 임계점 0.5를 이게 샤의 룰도 제가 역축으로 그렸는데 가속이 0.5%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 가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예, 소비가 약화되니까 기업은 사람을 쉽게 자르고, 그러니까 고용 약화되면 임금 소득 약화, 다시 또 소비 약화, 다시 또 고용을 또 자르는 겁니다. 악순환의 예, 고리로. 맞습니다. 예, 미국의 특성상, 제도적인 특성상. 그래서 가속이 지금 샤메룰 최근치는 이게 경기 침체 임계점이 0.5인데 샤메룰은 최근에 0.53입니다. 예, 최근 50년간 잘 맞았어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게 상당히 샴으로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알리고 있고 선행지수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죠. 선행지수 떨어지면 그다음 동행지수 떨어지고 후행지수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의 여러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정황상 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지표들로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예외적인 거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상당히 정석적인 부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이경민 부장님께서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지표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미국 소매 판매, 산업생, 광공업 생산, 제조업 생산인데 소매 판매는 너무 뜨거웠던 게 식어가지만 여전히 플러스 3%, 2% 후반대 하드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제조업 생산은 거의 1년 가까이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제 막 플러스를 반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OECD 연계선행 지수는 아직까지 좀 상승 흐름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헷갈릴 때는 하드 데이터를 보자. 진짜로 판매됐던 거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물 데이터를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는 올해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미국 경기 둔화 맞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살아나면 조금 다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중국이 살면 유럽에도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을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플러스 알파 요인을 줄 거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미국이 안 좋은데 중국만 좋을 거냐? 미국이 좋을 때 중국만 박살이 나 있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월요일에 8%대 폭락은 침체발 폭락으로 한번 봐도 되는 건가요? 시장이 떨어질 때 초기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베어마켓 랠리가 있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 이후 또 본격적으로 경기 우려에 의해서 다시 또 재반락을 하는 경우가 또 이제 있습니다. 그건가요? 그 죽은 고양이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거 말씀하시죠? 그거는 이제 가장 바닥에서 이제 또 보통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초기 급락,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다시 내려갈 수 있어서 베어마켓 랠리에서 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현디 팀장님께서는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경기를 봤을 때 아시아 쪽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건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로벌 소비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저희가 다른 시장들도 어느 정도 가늠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 임금 그리고 소비, 소비 쪽이 약화되면 중국, 한국,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과연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제는 연착륙이라는 게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지만 연착륙이라고 된다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팀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진짜로 미국 경기 침체 간다? 그럼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쪽에서의 힘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 실업률도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이 한동안 저희 이랬잖아요.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미국 고용 망가져라 이랬는데 죽어라 안 망가졌다가 이제 조금 망가지니까 시장에서 되게 놀랐었는데 그동안 안 망가졌던 게 이민자 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미국의 고용 시장을 화랑시켰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7월 초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고용 시장의 손익분기점이 이전에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9만 명, 또 단기 평균으로 한 13만 명인데 이게 지금 최대 24만 명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모수가 커진 상태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럼 과연 침체가 올까라는 생각도 저는 요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실업률이 상승했을 때 침체 오는 논리는 말씀하셨던 대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미국이 침체에 간다. 이 논리인데 지금 고용 시장의 감소폭이 이전보다는 덜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둔화가 되긴 되겠지만 침체 혹은 얕은 침체 정도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얕은 침체에 대한 대가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좀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만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우리 짝꿍께서 위원님께서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지금 뭐 빅컷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실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데이터가 상반기 때는 사실 좀 불분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연준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판단에서 이제 이후부터의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사후적으로는 실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대응을 해 왔었던 거고 이제는 또 이제 인슈어런스 컷보다는 B컷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경기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서두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네요.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자금 수요가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주가 상승 이렇게 크로스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기가 부진하면 금리를 조금 떨어뜨렸을 때 자금 수요가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납니다. 예, 언제 자금 수요가 일어나냐면 금리가 쭉 떨어져서 맞습니다. 예,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락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경험론로는 이래요. 경기 침체 때는 어떻게 마지막에 바닥 타이밍 잡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바닥을 다질 때 마지막 인하하고 3개월 때쯤이면 반등한다. 이런 속담은 있습니다. 저만 들은 속담인가? 하여튼 이런 이렇게 흘러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관계로도 역사적으로도 잘 나타나요.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설명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 그럼 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질 건데 공급이 증가하면 경기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가도 상승하죠. 한마디로 금리나 주가 상승. 예, 역사적으로 70년대 그랬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또 70년대를 지금에 또 많이 투영을 했죠. 자, 그런데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래도 물가는 떨어지고 또 금리도 떨어지는데 수요 감소가 또 경기도 안 좋게 만듭니다. 이때는 주가도 내려가죠. 그래서 금리 인하될 때 주가 하락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쵸, 2000년대 대표적인 침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 때는 1970년대 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2000년대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씩 더 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됐을 때 주가도 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쪽으로 확률이 약간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질문에 대해서 이제야 제가 답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 금리 인하나 지금 말씀 침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최소 9월 FOMC나 이후 한 두세 달 데이터 더 지켜보고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에 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요즘에 스물스물 연준의 8월 달에 뭐 긴급 금리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두 분께 되게 궁금해, 여기 방송 올 때부터 질문을 준비했던 건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연준이 한 25bp 금리 인하를 긴급적으로 해버리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를 정책 실기로는 너희 그래 7월에 FOMC 못했어도 이번 했으니까 봐줄게 라면서 시장은 안도할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얘네들도 정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지금 상황에서 7월 FMC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액션을 취한다? 네. 그럼 신뢰를 더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오판을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네. 수 있겠지만 그럼 또 오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이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9월 FMC에서 많은 것들이 전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B컷이든 25bp든 네. 금리 인하할 거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 같긴 한데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GDP 성장 전망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시장은 오히려 안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GDP 성장을 퉁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퉁 올려버리고 금리는 50bp 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여러 자료 중에 뭐 이번에 FMC에서 파월 연준의장도 말했듯이 지금 경기 상황은 2019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그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죠. 보험성 금리. 네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달을 또 봐야 되겠죠. 뭐 이번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온 게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달 가서 또 망가지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저는 불안정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용 지표들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뭐 경기가 두달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지금 소비는 그동안 너무 좋았던 상황인데 이제 막 제조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코로나19 이후에 서로 간의 경기 사이클 미국 내에서의 경기 사이클도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근거로 본다면은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수는 있어도 침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팀장님? 긴급한 금리 인하가 있을까요? 있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있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 하락에 대해서 경기 하락에 대해서 오히려 연준 스스로 인정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경로는 정해진 상태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 하락의 경로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약간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전망으로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폭락장에서 사실 주식을 더 사지는 못했습니다. 네. 손이 좀 안 나가더라고요. 그쵸.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내가 뭔가를 사서 과연 내가 올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도 제가 리테일 줌 세미나라고 왔는데 주식 비중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고 있던 비중이요? 네, 지금까지 들고 있던 비중이 90%다 100%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2,600서 초중반 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만들어서 등락에 왜냐면은 급락하고 급반등 있잖아요. 그럼 여진이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V자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코로나 때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비중이 100%, 90% 100%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반등이 나올 때 어제 오늘 나왔고 좀 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현금 비중을 한 20-30%라도 만들어 놓자. 그런 다음에 등락이 있을 때 다시금 좀 모아가면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좋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되돌아보면 그때 살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갖고 있는 현금들을 좀 분할해서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참 의미가 있나는 그런 이야기긴 한데 밴드는 얼마나 보세요?
저희 상단 하단 부장님 얼마? 올해 한 2,900 이상도 보셨잖아요. 저희는 3,100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 밴드를 올해 하반기 전망하면서 2,530에서 3,110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코노미스트가 생각했던 경기 둔화 경로가 좀 슬로우했던 거에서 조금 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2,400을 일단은 깼기 때문에 하루에 몇백 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하단은 2,300까지는 좀 열어놓자. 근데 거기까지 간다라기보다는 2,400대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만에 하나 네. 이번에 2,580까지 갔다 좀 밀리긴 했는데 2,400대로 재진입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연말까지 볼 수 있는 지수는 2,900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특히 코스피를 계속적으로 좋게 보자는 말씀드린 이유는 12개월 선의 EPS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최근 불안정한 흐름에도 시장 전망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고 추후 흐름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럼 선의 EPS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과거 흐름을 보면은 똑같이 갔습니다. 거의 동행하다시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년, 17년, 2년 동안 쭉 EPS가 올라가다 꺾일 때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추세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상반기 저점으로 21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때도 이게 꺾일 때 전후로 해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언제 꺾일까? 지금 이 컨센을 보면은 코스피 올해는 순이익 증가율이 90, 내년은 25.5, 26년은 9.9라서 아직까지 쉽게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기 시작한다. 그때는 조금 시점을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상승률을 꺾을 건 아니고 이번에 충격을 받았던 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각도가 가파르긴 하지만 그동안에 사기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온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아프긴 했지만 시장이 좀 리셋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리테일 줌 세미나에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한번 사보시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파트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그냥 코스피 상단 정도 하단은 뭐 이제 가늠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반등을 하면은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반등을 한다면은 제가 반등을 네. 얘기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오히려 하락 쪽으로 봤었으니까. 예. 네. 전략으로 보면은 주도주는 일단 비우는 게 맞는 거,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AI 칩 관련 반도체. 예. 그리고 대략 뭐 시기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여름 또 가을 약간 지나면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예전에도 나왔던 현상인데 저희가 한 8페이지 볼까요? 얼마 전에 아까 이제 저희 한지영 전략가분께서도 러셀 2000 잠시 세졌던 거에 IT 버블 때도 그랬어요. 나스닥 100의 힘이 세면 이 회색선 위쪽으로 올라오고 러셀 2000 힘이 세면 상대적으로 회색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슬로우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식시장도 IT 버블 붕괴 때 무너졌어요. 최근도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셌던 게 한 3주 전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시장이 반응해서 내려오고 있죠. 예. 지금 주도주의 힘이 약화됐다면 시장도 같이 내려올 거고 보통 그 당시 시장과 주도주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주도주라는 게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주도주니까. 예.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여러분 이 13페이지에 보시듯이 IT 버블 붕괴 때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초기 급락은 같았지만 이후에 미국 시장이 대세 하락을 계속 진행할 때 한국이 옆으로 긴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귀로 들으면 잘 몰라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을 먼저 터치하면 마지막엔 밸류에이션 논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때 종목 장세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우리 한국 시장에서 매트리스 역할, 이게 아무리 이렇게 쿵 누워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그 하단의 밴드는 2100에서 2300. 예. 요 정도입니다. 네. 2100은 저희가 IT 버블 붕괴 때 기술주 버블이 한참이다가 이게 꺼졌을 때 한국 시장이 트레일링 PBR 하단을 잡은 게
PBR 0.7에서 0.75배 네. 그 사이 정도 돼요. 예, 그거 지금 환산하면 코스피 2,100. 근데 2,300에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저희가 2년 전 2022년 경기 침체 한참 있을 때 그때도 2,300 언저리가 지켜졌습니다. 0.85배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졌을 때 코스피가 되밀린 게 2,300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진바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2,100에서 2,300 요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이제 코스피는 더 이상 깨고 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대세 하락을 제 가정대로라면 할 수 있는데 이때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투자자분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도주는 좀 비우시고 그러니까 종목 장세 나타나면 그때는 기업이 매출이 소형주 중에서도 매출이 괜찮은 곳들은 또 독자적인 모양을 형성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기업들 뭐가 될지 이제 스터디하시고 이런 시간을 보내시면 오히려 훨씬 더 올해 연간으로 전체로 보면은 수익률 만회도 되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한국은 종목 장세로 승부 봐야 되는 장 같아요. 그 미국은 지금 빠지는 거 그다음 오른 것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오른 것도 없이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더 때려 맞으니까 이게 한국 증시 되게 난이도 높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장은 종목으로 대응해야 되는 장 성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팀장님 2,100에서 2,300까지 하단을 여셨잖아요. 예. 그게 올해 안에 터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정말로 신의 영역이고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우문이네요. 근데 네. 대신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설령 미국 시장은 이제 금리 하락기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제가 언급드렸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언저리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한국 시장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에 도달한다? 그러면 한국은 좀 미국과는 독자적으로 옆으로 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IT 버블 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베타가 큰 시장이니까 초기에 빠질 때 먼저 좀 과감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 물론 지금까지의 하락은 좀 뼈아프지만 이후의 모습에서는 좀 더 다른 이러한 또 종목 장세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요때 또 수익 내면 또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키움증권의 한지영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 상단을 일단 3,000을 봤는데 네. 예, 뭐 2,900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3,000 가는 거는 저도 웬만해서는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정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코스피가 원래 갈 수 있는 기름 저희 자동차에 비유하면 기름에 그 만땅 채워놨는데 그걸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였는데 네.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이제 평양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포항이나 뭐 경북 쪽으로 하겠죠. 그 정도의 제 에너지 레벨 자체가 한계가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하락을 맞으면서 갈 길이 조금 덜 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장님과 위원님의 방향이 약간 비슷한가요? 네, 살짝 뭐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상단을 한 2,900까지는 보시는 거니까. 네, 보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전망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하락장에 좀 담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압니다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이 정도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정말 그 가격 이하로 왔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실적이겠죠. 실적이 확실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와가지고 24년, 25년, 26년까지 증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적을 갖고 대응을 하자. 근데 그렇게 보면은 명확한 거는 반도체예요. 네.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건 조선이고. 두 개는 실적에 대한 컨비션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기울기 조절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겠지만 최근 빠진 거 보면은 저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조선도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유럽이 조금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뭐 저희는 달러 약세, 채권물에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2차 전지 쪽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기차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조금 살짝 살아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면서 2차전지 소재 쪽들은 좀 그림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데 그래도 저는 그쪽에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종목 장세 업종으로라도 어떻게 기존으로 종목라고 하셨으니까 반도체는 아니겠죠? 네. 종목 장세하고 별도로 또 이런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번 카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시장 출렁인 다음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 네. 버핏입니다. 네. 예. 버핏 제가 한 14페이지에 볼까요? 제가 한동안은 버핏 책 한번 다 읽어볼 거라고 이렇게 쌓아놓고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 못 읽었어요. 근데 그나마 읽은 거 이게 마켓 타이밍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1973년 붕괴 전에 버핏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주식 매도하고 3년 기다렸어요. 인내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막상 붕괴되고 나니까 뭘 샀냐면 워싱턴 포스트. 이거 지역 신문지입니다. 성장은 없어요. ROE가 높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는 1년 앞서서 주식 매도하셨어요. 그리고 IT 버블 붕괴 때 붕괴 와장창 무너지고는 뭘 주로 사냐면 H&R 블록이라고 이거 미국의 개인들에게 세금 계산 서비스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성장은 없는데 워낙 이제 마켓이 이제 충분히 이제 확산이 돼 있다 보니까 ROE가 높게 유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건 유명하죠. 2009년에 BNSF 산 거, 철도회사. 예. 만약에 지금 또 이제 제가 종목 장세와 별도로 장기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올 겁니다.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도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ROE가 높으면서 장기간 그 수준이 유지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조금만 공부하셔도 몇 개는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 요 상당수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조금 더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산다는 건 한마디로 같은 돈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감사제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버핏은 오히려 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주식들을 많이 사죠. 그래서 그 주도주 매도 그리고 뭐 저희가 찬바람 불 때 종목 장세도 언급했는데 요거보다도 또 장기적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ROE가 높으면서 유지되는 거. 뭐 장밋빛 전망 말고요. 결국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 주식 조금만 공부해 본 분들이라면 주가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ROE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ROE가 높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 저희 한국에도 한 14%짜리, 15%짜리 ROE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 있으니까 요거 스터디 하셔서 이제 조금씩 담아 나가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요것으로 버핏은 세계 최고 반열의 부자가 또 됐지 않습니까? 이거 실현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의원께도 좀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 쪽을 담으면 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사태가 약간 아직 시계 제로인 상황인 만큼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 추정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가시성이 있는 게 수주 쌓아놓은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 그다음에 방산, 기계 여기들 수주 산업 애들이니까 얘네들 괜찮을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 강세가 되면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거의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었던 비철금속 쪽 애들도 업종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플레이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 의견 잘 귀담아 들으셔서 꼭 수익 많이 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1부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